중국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의 결과가 내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철강 가격, 석탄 가격, 화학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엄청 뛰었죠. 오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2019년에 진위 계수가 0.47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불만, 배 아픈 것에 대한 이게 굉장히 팽배해 있고, 이걸 조정을 못하면은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올 수 있다고 이 정부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부유론을 들고 나온 건데,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시진핑이 이제 집권하면서 그 아젠다에 중요한 것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때 들고 나온 게 부패 타파였어요. 그래서 부패 타파를 5년 동안 하면서 440명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날렸죠. 다 날렸죠. 거기에 이제 거의 모든 정적이 다 날아갔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것을 이제 10년 동안 했는데 또 10년 그거 하면은 이거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정적은 이미 없어진 거고, 그렇다고 하면 드디어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는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공동부유론을 들고 나온 것이고, 그 공동부유론의 이제 지금 상황은 또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 선불원 40년의 양극화, 심각해진 양극화, 이거 뭐 수정해야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이제 양극화의 극단에 도달한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임기가 이제 이게 엇갈리게 돼 있고, 그거를 딱 맞춰서 또 이런 아젠다를 낸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어느 나라나 뭐 양극화, 그렇죠. 빈부격차, 이거는 이제 다들 고민이기는 한데,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게 어찌 보면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이제 심해졌으니까 이 필요성이 나온 건데, 사실 그러면은 공동부유론은 이게 어디 딱 기치를 펴고 공동부유론이다 하기 전에도 그러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준비를 하던 정책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이는 선불원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2020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불원에서 공부론을 얘기를 해요. 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1년 들어서 이제 공동부유론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2021년이 아니고 2022년에 중국은 이제 5년마다 당대회를 한 번씩 하고 10년마다 이제 주석 임기를 바꾸는데, 2022년이 새로운 주석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예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임기는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동부유론을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의 이 임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론의 그 피해를 보는 업종 또는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은 이것은 시장의 일과성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칼럼을 통해서 적어주신 거 보니까 중국의 규제 산업 4가지는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산업, 예를 들면 디디 추싱 한 대 맞았죠. 반독점 불공정한 산업, 알리바바 역시 한 대 맞았고, 출산율에 부담을 주는 산업, 교육, 부동산, 부채 의존도가 높은 탄소 배출 산업, 이 환경 관련된 요 4가지 범주는 이제 규제 산업이니 앞으로 공동부유론 시대에는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국이 육성하는 산업 4가지는 고품질 발전 산업, 그러니까 기술 혁신, 그리고 제조업의 그 안정을 가져오는 것들, 밸류체인, 공급망 관련 산업들,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동 부유 산업으로 볼 수 있는 농촌진흥, 지역 협력 발전, 식량 안전 산업, 그리고 국가 안전 산업과 신에너지, 환경 보호 산업,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육성을 하게 될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거기서 이제 재미난 것 하나는 왜 농업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농업.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육성산업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2가지인데, 중국이 최근 4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개인 간의 소득 격차도 있지만 지역 간의 소득 격차,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 격차가 78년에 2.6이었어요. 이제 농촌은 1이라고 하면 도시가 2.6만큼 잘 살았는데, 4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세계 2번째로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됐지만, 이 도농 소득 비율은 여전히 2.6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 농촌의 박탈감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냥 가는 건데 농촌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가면 격차가 커지니까 농촌을 어떻게 올리려 그럴 때 좋은 점이 바로 지금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유기농, 네. 자연, 네. 네. 시골 음식, 시골 밥상 이게 이제 히트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은 남북으로 5,500, 동서로 5,200km인데 저 5,200km 끝에 있는 지역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농약을 못 사고 돈이 없어서 비료를 못 사는 청정 지역의 농작물, 농산물이죠. 네. 네. 근데 이걸 팔면 대박인데 이걸 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나온 재미난 게 뭐냐면 라방입니다. 라방? 라방이요. 우리식으로 라이브 하는 그 방송. 라이브 방송. 그래서 이제 틱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라이브 네. 방송을 하는데 아, 여기서 라방이 나올 줄이야. 그 이제 신장 지역에 예. 거기가 이제 청정 지역이죠. 공장도 없으니까 네. 거기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이제 농사를 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팔린 거야.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사회 봉사 차원에서 네. 라이브 방송하는 친구가 할머니를 출연시킨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마이크 들고 가고 카메라 들고 되니까 거기서 이 할머니가 뭐를 보여줬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풀을 메고 이 곡식을 가꾸고 과일을 따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공장 하나 없고 농약을 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정도니까 100% 이것은 이제 유기농이다. 아, 재밌네요. 그래서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한 거예요. 우리가 돈줄 내자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게 만든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 동네 농산물이 다 스탁아웃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중간상 동네에서 파는 것보다 전국을 상대로 택배로 보내는 것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게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고 소득을 올리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농업 유통 이게 이제 중요한 성장 산업이 되고 거기 아마 읽어보신 제 칼럼 중에 하나가 보면 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자가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중국이 앞으로 이제 종자 산업의 육성을 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신젠타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인 종자에서는 그게 중국 회사입니다. 그거 곧 상장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종자냐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이 음식을 아마 이 기자님 중국 가서 먹어보시면 그 젓가락으로 뜨면 네. 반찬이든 뭐든 다 기름이 쫙 흐르잖아요. 예. 기름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느끼하다 그러는데 중국말로도 느끼하다 하면서 요니하다 기름 너무 많아. 근데 이게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요? 참기름 들기름 아닙니다. 그게 콩기름이에요. 근데 그 콩을 중국은 90%를 수입을 해요. 콩기름이 원래 식용유가 콩기름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예전에는 60~70% 미국에서 사오다가 미국하고 싸움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안 사고 뭐 멕시코, 칠레 뭐 이런 이제 네. 이게 사는데 문제는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 중에서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이 식량 전쟁이에요.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곡물 그렇죠. 수입이 많은데 지금 뭐 우리가 갈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곡물 시장도 미국이 뒤에서 다 쥐고 있잖아요. 또 미국이 농업 수출 국가. 그렇죠. 식량 그래서 수출 유사시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곡물 수입을 이제 제재를 해버리면 우리로 쳤을 때 뭐 마늘하고 고추하고 양파가 없는 파가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곡물 생산을 늘릴 때 하는 방법이 중국도 지금 도시화율이 지금 63%예요. 그래서 매년 1.36%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장 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프로덕티비를 올리냐 그러면 뭐 비닐하우스를 쓰든지 농기계화를 하든지 그보다 좋은 것은 육종입니다. 육종. 그래서 예를 들어 옥수수알이 요만한데 이게 이제 이따만하게 만든다든지 네네네. 벼가 20개가 한 이상에 달리는데 이거 40개 달리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유전자 변형입니다. 종자산업. GMO. GMO.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육종 산업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육종 산업, 종자 산업이 이게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그 공동부유론의 세부 산업 중에서 농업 안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인더스트리 이제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굉장히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식량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는 한데 중국이 약간 그런 쪽으로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도농 격차도 줄이고 식량 안보도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종 산업 비롯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관련된 것까지 이제 흘러왔네요. 공동부유 이야기를 하다가 좋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는 항상 부양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체질을 개선시킨 다음에 다시 좀 헬시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이제 벌크업을 시켜주는 이런 게 과거에도 좀 반복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막 이런 거 좀 기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거시적인 지표들이 좀 최근에 좀 슬로우해진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중국은 지금 이제 내수 소비가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보통 이제 10% 이상의 성장을 해서 GDP의 절반 이상이 소비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21년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동부유론의 중요한 축은 내수 중심 성장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풀려하는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방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병했을 때 500만 명이 그 도시 봉쇄하기 전에 하루 전에 전 중국 전역으로 다 튀었단 말이에요. 500만 명이 중국 전역으로 튀었으면 중국은 쑥대밭이 돼야 돼요. 우한을 봉쇄하기 직전. 바로 직전 하루 전에 예. 그 정보가 센 거죠. 예. 근데 문제는 28일 만에 중국은 이 확진자 수를 5천 명 밑으로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 중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뭐 20명, 30명, 어떤 날은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는 저게 거짓말이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이해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떤 클럽에서 이태원에서 신촌에서 뭐가 발생했다고 하면 네. 거기 갔다 온 사람 자진해서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잖아요. 친절하게.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찾아오는 거죠. 바로 가자. 잡아가나요? 가자.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신촌의 클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신촌 그 클럽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의 핸드폰이 예. 기준에 다 나오죠. SK텔레콤 서버에 들어가면 그거를 그대로 찾아서 바로 이제 검사를 받게 만들죠. 그리고 문제가 되면 바로 격리시켜 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때문에 네.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이 핸드폰을 추적할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저것을 한 자릿수, 두 자릿수로 통제를 하냐면 철저한 방역.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만약에 신촌에서 예를 들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신촌 지역 전역을 폐쇄시켜 버리는 거죠. 3주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방역에는 아주 좋았는데 왜 내수가 나쁘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도 지금 두 사람만 저녁에 뭘 하라고 그랬더니 뭐 자영업자, 식당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의 결과가 내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7월 달부터 중국은 보면 전 세계 그 3상을 통과한 그 백신 중에서 5개가 중국이 관련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접종률을 보면 이것이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가 7월 달부터 중국이 하루에 2천만 명씩 접종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한 140, 50%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하루에 2천만 명이요? 그렇죠.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달부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결국 내수가 죽었기 때문에 모빌리티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방역을 철저해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을 통해서 모빌리티를 확보하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 아마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백신은 물백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 증거는 아마도 아마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이제 이달 말 정도에 중국의 발병률, 사망률을 놓고 보면 중국 백신의 효과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은 지금 내수 경기의 하강이 이 모빌리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전체적인 경기가 슬로우다운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게 공동 부유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산업, 육성하는 사람 쪽으로 이게 돈을 갖다 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정책 지원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뭐 상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뭐 그 소비가 5% 3% 이렇게 성장을 하면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것이 자동차하고 가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도 지금 내수 소비 중에서 최대 품목이 자동차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중국이 1년에 자동차를 2,550만 대를 사요. 그래서 미국이 한 1,500만 대 사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가 팔리게 되면 거기에 다운스트림으로 철강, 그렇죠. 뭐 철판, 뭐 플라스틱, 뭐 섬유, 그리고 자동차가 팔리고 나면 그 다음번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네. 그리고 상가에 가가지고 옷을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이것을 이제 부스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이게 집단 면역 형성 이후에 그 소비 지표를 봐야 되고, 그게 나쁘면 나쁠수록 아마도 핵심이 되는 내수 소비 품목에 대한 부양책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은 그 백신이 시노백인가요? 시노백도 있고 그 지금 3개인가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외산 백신은 거의 안 맞는. 안 맞습니다. 자기네 거를. 다 중국에서 개발한 그리고 걸로. 이제 이번에 그 푸싱제약이라고 복성제약이라는 회사가 네. 독일의 그 화이자를 공동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자가 그 중국 내에 그 화이자의 익스클루시브한 서플라이어로 복성제약을 이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보면 역시. 복성제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육성하는 산업, 그리고 이제 내수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거 같으면 중국 쪽에서 자동차가 좋아진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 막 이렇게 해서 연관되는 그 밸류 체인들을 확실히 딱 볼 텐데, 이제는 그게 되게 좀 단절이 많이 되고, 현대차도 중국 쪽에서 서서히 이제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간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공장 뭐 매각한다고 하고, 어떤 게 좀 남아 있을까요? 우리 산업 측면에서 중국이 육성하는 산업에 같이 좀 갈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그 케미칼이나 철강, 기계 이런 산업입니다. 지금 자동차, 핸드폰 이런 산업들은 완전히 그 서플라이 체인의 고리가 이미 끊어졌고요. 우리 네. 뭐 핸드폰은 중국의 점유율 0%, 자동차 3%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재미난 것은 이제 환경 오염 또 탄소 중립 이것 때문에 2가지를 규제를 해요.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은 뭐 전체 에너지의 70% 가까이를 이제 석탄을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석탄에서 CO2나 뭐 이제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석탄 발전을 확 줄여라. 네. 이제 이걸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철강이 이제 그 정년 과정에서 코커스를 대야 되니까 엄청난 이제 공해물질이 나오죠. 예. 이 2가지를 줄이라는 것이 이제 연초부터 중국 정부의 그 정말 샹젠 그러는 2가지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석탄 때는 발전을 줄였는데, 문제는 중국의 발전이 석탄 발전 아니면은 화력 발전 아니면 수력 발전인데, 아직 원자력이나 이런 것은 뭐 얼마 안 되고. 근데 중국의 이제 서부 지역이 주로 발전을 많이 해요. 그게 수력 발전도 거기에 많고 석탄 발전도 그쪽에 있는데, 석탄 발전을 줄였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동부 지역은 홍수가 났지만 서부 지역은 이번 여름에 강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력 생산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전력이 줄어드니까 맨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화학 공장들의 이게 발전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철강은 이것이 못 만들게 하니까 철강 생산량이 줄어서 철강 가격, 석탄 가격, 화학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엄청 뛰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규제가 만들어낸 호황 산업이고, 이제 앞으로 중국이 경기를 어떻게 부양하려고 그럴 때 중국이 잠깐 말씀드린 소비재 중에서 자동차, 그리고 이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크려고 하면 건설을 손을 대야 돼요. 근데 주택은 아니고 네. SOC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SOC 투자를 하면 철근하고 시멘트,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면 컨슈머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나 가전 쪽, 그리고 이제 중간재 쪽, 그게 우리한테는 뭐 한국 증시하고 연관이 되는 중간재라고 봐야 돼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철강하고 화학 쪽은 중국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양 산업이다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환경 규제 덕분에
우리나라도 뭐 철강 가격도 많이 올랐고 굳이 이제 중국 쪽에 뭐 수출을 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뭐 마진율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높아지는 이런 환경이 좀 그래서 많이 뭐 와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석탄 산업 규제가 만드는 특수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속될 거냐 그건 아니고. 아, 지속될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 중요한데. 예. 그래서 뭐 그것은 특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면 그 특수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특수가 사실 어디까지 이제 연장이 될 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중국의 어떤 규제 이슈 때문에 철강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규제 이슈로 인한 특수고 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GDP가 5%대로 떨어지게 되거나 소비가 5% 이하로 떨어지면 부양.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 SOC 투자가 주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거기 들어가는 게 뭐 철거나고 시멘트니까 네네네. 이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 플로우를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그 전병서 소장님이 또 금방 이제 또 다른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글로벌 미팅 하러 가셔야 됩니다. 글로벌 미팅.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저희가 한번 좀 짬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또 바삐 또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가장 큰 최근의 이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멀리까지 내다봐야 할 것까지 함께 덕분에 공부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기 서여의도 쪽에 계시잖아요. 네, 가끔 넘어오십시오 이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그리고 경희대 겸임교수이신 전병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